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모의고사 오답률 베스트 5 해서 5문제 같이 풀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7번 문제입니다. 외계 행성계고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선속도, 도플러 효과로 인한 시선속도 변화로 외계 행성계 찾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백두와 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뭐가 별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이름에 각각 백두와 한라, 즉 백두가 별이고요, 한라가 행성입니다. 이걸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한라는 백두의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을 발견하였다 하고 그래프 나와 있죠? 문제로 갑니다. T1일 때 백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T1일 때 우리가 백두의 시선속도가 플러스인 걸 알 수가 있죠. 백두의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기억.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시선속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건 무조건 별의 시선속도 그래프입니다. 행성의 시선속도 그래프를 봤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별이 아닌 행성의 시선속도 변화를 봤다라는 건 행성을 봤다는 거고, 그건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분석하면 뭐 주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성의 시선속도 변화가 보일 거면 진작에 찾았다는 거죠. 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선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땡땡은 적색 편의,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은 말이죠. 꼭 별이 아니라 행성의 경우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시선 방향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별과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별은 안쪽 궤도를 돌고 행성이 보통 바깥쪽 궤도를 돌죠. 그러면 백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라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죠. 한라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도 맞는 말입니다. T1일 때 후퇴하고 있지만 그 후퇴하고 있는 건 별이죠. 따라서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시선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별에 대한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 후퇴하니까 적색편이다가 아니라 얘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행성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3월 모의고사하고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니은 볼게요.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2보다 T3일 때 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뭐까지의 거리도 꼭 별뿐만이 아니라 행성도 가능합니다. 그럼 T2랑 T3일 때의 상황을 봐야겠죠. 자, T2랑 T3일 때 상황을 보면 말이죠. 둘 다 시선속도가 0이에요. 즉 별이 여기랑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전하고 있냐, 이렇게 공전하고 있냐. 그럼 그때 우선 T2, T3를 찾도록 하죠. 별에서 T2라는 건 시선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이 되는, 멀어지다가 0이 되는 이 방향이 T2, 그러면 아랫방향이 T3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한라, 즉 행성의 T2, T3 위치를 찍으면 이때가 T2, 이때가 T3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거는 이미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2보다 T3일 때 멀다? 맞죠? 자, 이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뭐까지의 거리인지. 이거는 별이니까
행성은 또 따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역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가 커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가 뭐뭐 할수록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가 크냐 작냐 이런 거 잘 물어보는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공통 질량 중심이 항성, 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별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당연히 시선속도 변화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이 외계 행성계의 문제는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수능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19번 그림 가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후퇴 방향과 은하 사이의 거리. 나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에서 파장이 란다 제로인 방출선은 각각 파장이 란다 A와 란다 C로 적색 편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일단 은하 B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ABC는 한 직선상에 위치하고, 이런 말 붙여야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허벌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말까지 써주네요. 당연한 얘기인데 볼게요. 기억. B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알겠죠? 니은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자, A에서 B는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고요. C는 300메가파섹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허블 법칙이 뭐죠? 허블 법칙이 뭐죠?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후퇴 속도랑 그러니까 후퇴 속도랑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합니다. 3배 멀면 후퇴 속도는 3배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가 B의 3배이다. 맞죠? 디귿. 란다 제로는 600 나노미터이다. 자, 이거 어떻게 보냐? B에서 A는 100 메가파섹 떨어져 있고요. C는 200 메가파섹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색 편의가 1대 2로 발생해야겠죠. 그런데 B가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요. B가 여기 있으면, 자, B가 원래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장에다가 델타 란다 한 게 614라는 거고, 원래 파장에다가 2배의 변화를 한 게 628이라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델타 란다 14 나오고요. 란다 제로 600 나옵니다. 그쵸?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하게도 600입니다.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대 2 비율로 파장이 증가했는데 14랑 28이라는 숫자 보이잖아요. 당연히 원래 파장은 600이었고 그래서 614, 628 각각 14, 28이 더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는 그닥 수능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진 않고 그냥 너무나 단순한,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우주 팽창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건 이 수치만 따로 배운다? 요 정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큰 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이거는 지난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유형인데 계속 나오고 계속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잘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일단 이 문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플랑크 곡선 형태가 아니라 실제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전공서에 보면 실제로 스펙트럼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별은 흑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흑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플랑크 곡선 형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 별 A와 B를 비교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부터 5번으로 나오는 흔치 않은 문제가 나왔죠.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광도는 A가 크다. 자, 이 문제는 광도는 이 복사에너지 상대 세기로 나타낸 이 그래프를 적분한 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딱 봐도 A가 크죠. 어이구, A가 큽니다. 자, 반지름은 A가 크다. 2번을 풀기 위해선 사실 3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B가 높다. 아니 문제는 파장과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만 나와 있는데 표면 온도를 어떻게 알지? 표면 온도 T 일단 란다 맥스라고 할게요. 최대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갖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빈의 변이 법칙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최대 세기가 B별이 A별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B별의 파장이 더 짧습니다. 즉 B의 온도가 더 높고 A의 온도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B의 온도가 높다? 맞습니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자, 이런 문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수소 흡수선의 위치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세 곳입니다. 여기, 그쵸? 근데 그래프를 잘 보면 그래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잘 보이나요? 그래프 좀 확대해 보면 이 수소 흡수선의 위치에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가 약하게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보이게 될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소 흡수선 때문에 복사 에너지 상대 세기가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근데 A는 별 타격이 없죠. 그러니까 B의 수소 흡수선 세기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안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흡수선의 정의 자체가 뭐였죠? 흡수선이 왜 나타나죠? 기체가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선에는 이런 형태의 흡수선이 나타난 거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다가도 이런 형태의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즉 그 특정 파장대의 에너지를 이 기체가 먹었다는 거죠. 즉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특정 파장대의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온다. 즉 에너지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홈이 파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가 맞습니다.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A가 크다. 자,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즉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나오는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이 아니라 그 별의 전체 면적을 묻는 거라면 광도 개념이 되겠죠.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B가 큽니다. 따라서 5번은 틀렸죠. 그럼 2번은 맞다는 건데 2번은 왜 맞냐? 자,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했어요. 근데 광도는 아까 썼듯이 R제곱에 비례하고 T4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T4제곱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B가 더 높아. 그러면 광도가 A가 크려면 당연히 반지름 R은 A가 더 커야만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A가 큰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 플랑크 곡선으로 줬으면 더 잘 맞았을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수소 흡수선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왜 복사 에너지 상대적 세기가 약하게 나타나는지 접근했다면 제대로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 흡수선,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수능 때 99% 나온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13번 북대서양의 해수 흐름과 침강 해역을 나타낸 거고 A, B는 표층수와 심층수이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이 그린란드 쪽에 그린란드 요 바다에서 침강 해역이 있고 즉 B가 심층수고 A가 뭐죠? 표층수라는 건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유속은 표층이 빨라요? 심층이 빨라요? 표층이 빠릅니다. 그래서 틀렸죠? 디귿 그린란드에서 기역 해역으로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이 강해진다. 틀렸죠? 왜 틀려요?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된다. 밀도가 작은 물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수의 침강은 밀도에 의한 건데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침강도 따라서 약해져야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11번. 자, 1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고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수능 출제 확률 99% 이상입니다. 매해 수능에 나왔죠. 왜 나오냐? 많이 틀리니까 내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지도가 지금 경도선만 나와 있고 그 지도가 없죠. 우리는 보통 이 동쪽 서쪽을 뭘로 구분했냐면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도가 없을 때 학생들은 슬슬 머리를 꼬기 시작합니다. 왜 지도를 안 주지? 동서를 뒤집었나? 이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120도 이스트, 90도 웨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서쪽, 여기를 동쪽이라고 풀면 다 틀립니다. 혼자 와, 나 이거 찾았어. 엄청 똑똑한 애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가 120도 이스트고요. 여기가 150도 이스트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동쪽인 겁니다. 150 이스트, 180 이스트.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스트, 웨스트 이거를 180도를 기준으로 180도 이스트와 180도 웨스트는 똑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 값이 커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서쪽 값이 작아진다. 180 웨스트에서 150 웨스트로 갔다는 건 당연히 이스트로 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지도에서 이제 세계 지도, 즉 육지가 나와 있는 땅을 안 보여주고 다른 그래프 형태로 보여줄 때, 이런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학생들이 별 걱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뒤집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잘 접근하면 될 텐데, 자,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무역풍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가 가고 나는 등수온선 깊이 편차래요. 이거는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됩니다. 가만 보고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가만 보고 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무역풍이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 이게 플러스다라고 써있죠. 이 말 꼭 봐야 되고요.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 B, C 중에 하나는 엘니뇨, 하나는 라니냐, 하나는 평상시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러면 값을 보세요. 자, C는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크다라는 거고 지금 무역풍이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무역풍이 강하게 분다. 라니냐 되겠습니다. 그쵸? B는 마이너스네요. 그럼 아까랑 같은 논리로 엘니뇨고요. A는 거의 다 0이니까 평상시라고 볼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특징은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다 선지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동태평양의 용승은 A보다 B가 강하다. 동태평양의 용승은 평상시가 강하죠. 땡.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약층 깊이 차이는 A보다 C가 크다. 자, 수온약층 깊이 차이?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지? 평상시에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는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약층이 동태평양 때 별로 안 깊죠. 근데 라니냐 때는 A랑 C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니냐 때를 생각해보세요. 라니냐 때는 용승이 더 강해요. 수온약층이 거의 끝까지 올라온다고 칩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수온약층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약층 깊이 차이는 당연히 라니냐 때 크죠. 그러니까 A보다 C가 크다. 맞습니다. 디귿. 자, 어렵죠. 서태평양 기압분의 동태평양 기압을 묻고 있습니다. B랑 C를 묻고 있네요. 하나는 엘니뇨, 하나는 라니냐인데, 자, 평상시에 어디가 기압이 높죠? 동태평양이 기압이 높고 서태평양의 기압이 낮습니다. 언제? 평상시에. 그러면 라니냐 때는 마찬가지로 더 차이가 심하고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지고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맞아요. 이걸 모르면 문제 당연히 못 풉니다. 그러면 서분의 동은, 그러니까 동이 크면 큰 거죠. 동이 큰 라니냐가 커야 되니까 C가 라니냐니까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등수온선 깊이 편차 이용도 안 했습니다. 편한 걸로 풀면 돼요. 등수온선 깊이 편차가 언제가 더 편한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무역풍 동서방향 풍속 편차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등수원선 깊이 편차만 주면 어떻게 푸냐?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문제를 풀고 나서도 나로도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CBA가 되겠죠. 그러면 자, 등수원선 깊이 편차라는 뜻을 해석해 봅시다. 20도 깊이 편차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는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게 편하니까. 그럼 라니냐라고 해볼게요. 라니냐 때 20도 온도를 갖는 깊이는 얕습니다. 엘니뇨는 깊고. 왜? 아까 봤던 수온약층의 깊이 변화 때문이죠. 이 용승에 의한 수온약층 깊이 변화 때문이죠. 온도가 낮은 해수는 당연히 더 깊이 들어가야 있는데 동태평양은 조금만 들어가도 수온약층이 되니까 20도가 금방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라니냐 때는 20도 깊이가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엘니뇨 때는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아까 라니냐 뭐였죠? 라니냐가 C였죠? 라니냐가 C였는데 C에서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풍속 편차가 아니라 깊이 편차라도 풀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한 거. 보통은 엘니뇨, 라니냐를 풍속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풍속으로 정의하진 않죠. 근데 풍속으로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문제, 오답 베스트 5 5문제 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번 모의고사가 이제 거의 제대로 된 모의고사였죠. 저번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풀었으니까 등급컷이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이번에 등급컷 낮게 나올 텐데 사실 지금 고3 학생들, 재수생을 제외한 고3 학생들이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특히 탐구 과목은 더 안 하겠죠. 이게 국영수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잘 다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등급컷은 큰 의미 없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이 정도 수준 나왔다, 지구과학 1 등급컷 50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재수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현역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재수생이다, 근데 아까 말했죠. 등급컷 50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자료 해석이었고 실수 유도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줄여 나간다면 다음 모의고사는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겠죠. 평가원 때 재수생 들어오면서 진짜 등급컷 압박이 느껴질 겁니다. 문제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데 계속 등급컷은 비슷하거나 높아져요. 이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개념학습 없이 단순 문제풀이, 수특, 수완, 양치기 이런 걸로는 안정적인 1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개념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엘니뇨가 뭐야 했을 때 10분 이상 엘니뇨 얘기로만 떠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모의고사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 각자 잘 정리해서 6월 모의고사 때는 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